군단장님 초청이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떼쓰지 말고 돌아가세요. 한 부사관이 내뱉은 오만한 말 한마디.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내쫓으려는 초라한 노인이 바로 그가 지키는 성의 주인을 만든 왕이었다는 사실을. 이 사소한 실수가 군 전체를 뒤집어 놓을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시청하고 계신지 일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박선영의 시간은 먼지 쌓인 서재에서 바싹 마른 종이 냄새와 함께 멈춰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최초의 여성 군사철학 교수, 수많은 별들의 정신을 벼려낸 살아있는 전설이었으나 이제 세상은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역설했던 명예와 헌신, 인간 존중의 가치는 효율과 실리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빛바랜 유물처럼 여겨지는 시대였다. 낡은 안락 의자에 몸을 묻은 채 그녀는 창밖의 앙상한 나뭇가지를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낯선 소리가 정적을 깼다. 현관 우편함에 무언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였다. 느릿한 걸음으로 나가서 확인한 우편물은 뜻밖에도 딱딱한 인쇄체로 찍힌 군사우편이었다. 발신인은 대한민국 육군 제5군단 승진부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나이에 군부대에서 날아들 소식이란 좋은 기억을 소환하는 법이 없었다. 애써 키워낸 수많은 제자 중 하나가 차가운 비석에 이름을 새겼다는 비보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떨리는 손으로 두꺼운 봉투를 뜯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부고가 아니었다. 빳빳한 종이 위 힘찬 만년필의 필체로 눌러쓴 한 통의 편지가 담겨 있었다. 존경하는 박선영 교수님께. 교수님, 저 강지환입니다. 생도 시절 불의를 참지 못하고 강당에서 소란을 피웠던 저를 끝까지 믿고 품어주셨던 그날의 온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교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던 군인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오만과 비겁함이라는 가르침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번에 대한민국 육군 제5군단 군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깨에 별 3개가 아닌 교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수만 근의 무게를 짊어진 기분입니다. 부디 귀한 걸음을 내주시어 새로 지휘를 맡게 된 제 부대를 둘러보시고 예전처럼 따끔한 가르침과 지혜를 내려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끓여주시던 세상에서 가장 맛없던 된장찌개가 그립습니다. 제자 육군 중장 강지환 올림. 편지를 다 읽은 박선영의 메마른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들었다. 강지환. 그녀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아픈 손가락이자 가장 빛나는 보석이었다. 천재적인 두뇌와 불같은 정의감을 지녔지만 그 정의감이 너무 고다 스스로를 부러뜨릴 것만 같았던 생도. 불의를 보면 계급의 높낮이를 막론하고 달려들던 그의 성정은 위계 질서가 전부인 군 조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모두가 혀를 찼다. 저러다 대위 계급장을 달기도 전에 군복을 벗게 될 것이라 수군거렸다. 그러나 박선영은 보았다. 그의 거친 저항 속에 담긴 사람을 향한 뜨거운 애정과 군인으로서의 순수한 이상을. 그런 그가 군단장이 되었다. 온갖 풍파를 이겨내고 마침내 수만 명의 병사를 책임지는 최고 지휘관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가슴 벅찬 대견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가장 깊숙한 곳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을 아껴온 만년필 한 자루가 고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쓰시던 유품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교수로 임용되던 날 스스로에게 선물했던 수많은 제자들의 논문을 채점하고 추천서를 써주었던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그녀는 내일 당장 그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 낡은 펜 대신 새로운 지휘관이 된 제자에게 어울릴 만한 최고의 만년필을 선물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펜촉으로 써내려갈 수많은 명령들이 부디 단 한 명의 억울한 병사도 만들지 않기를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다. 새벽의 냉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박선영은 수십 년 만에 꺼내 입은 낡은 정장의 뻣뻣함을 느끼며 집을 나섰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길 위로 드문드문 가로등 불빛이 번져 있었고 입에서는 하얀 김이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그녀의 손에는 백화점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고른 만년필이 담긴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밤새 고민하며 쓴 작은 카드 한 장도 함께였다. 내가 너 처음 만난 날 글씨체가 참 단정했지. 이제는 그 손으로 명령서를 쓰고 사람의 마음을 적는구나. 서울에서 제5군단 본부가 있는 경기도 포천까지의 여정은 이른을 훌쩍 넘긴 노구에겐 고행이나 다름없었다. 덜컹거리는 시외버스는 허리를 아프게 찔렀고 히터바람은 답답하게 숨을 죄어왔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 점차 낯선 시골의 풍경으로 바뀌어갔다. 꼿꼿하게 편 허리가 조금씩 쑤셔왔지만 수십 년 만에 만날 제자를 생각하는 설렘이 고단함을 잊게 했다. 과연 그는 얼마나 변했을까? 별 3개의 무게에 짓눌려 자신이 가르쳤던 순수한 이상을 잊어버린 그저 그런 권력자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편지에 담긴 진심 어린 문장들을 떠올리며 이내 고개를 저었다. 강지환은 그럴 아이가 아니었다. 몇 번의 환승 끝에 버스는 마침내 승진이라는 부대명과 함께 거대한 위병소가 보이는 정류장에 멈춰섰다. 박선영이 버스에서 내리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매섭게 옷깃을 파고들었다. 눈앞에 펼쳐진 군부대의 풍경은 그녀가 평생 몸담았던 대학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철조망, 위압적으로 도열한 장갑차 그리고 총을 든 채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젊은 병사들의 모습은 압도적인 위압감으로 그녀를 짓누르는 듯했다. 평생을 글로 쌓아온 노학자에게 총과 칼로 세워진 3개의 문턱은 너무나도 높고 차갑게 느껴졌다. 심호흡을 한 번 한 그녀는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위병소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 정문을 향해 다가갈수록 심장 박동은 더욱 빨라졌다. 그것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설렘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드디어 위병소 앞에 섰을 때 그녀의 이마에는 어느새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정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앳된 얼굴의 일병이 훈련받은 대로 낮고 딱딱한 목소리로 그녀를 막아섰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연로한 노인을 대하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배려는 남아있는 듯했다. 박선영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강지환 군단장님의 초청을 받고 왔습니다. 잠시 뵐 수 있을까 해서요. 그녀의 말에 일병의 눈이 순간 동그래졌다. 군단장. 이제 갓 입대한 그에게는 하늘과도 같은 존재의 이름이 눈앞에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의 입에서 너무나 쉽게 흘러나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당황한 기색으로 손에 들고 있던 방문자 명단을 뒤적였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녀의 이름은 없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명단에 성함이 없으십니다. 혹시 착오가 있으신 게 아닙니까? 아닐세. 제5군단이 맞을 텐데. 군단장 비서실에 한번 확인을 해줄 수 있겠나?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모양이군. 박선영이 차분하게 요청했지만 바로 그때 위병소 안에서 누군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뭐야, 또 무슨 일인데 이렇게 소란스러워? 근무 똑바로 안 서.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걸어 나온 것은 위병소 책임자인 조상필 상사였다. 간 40을 넘긴 듯한 그는 달고 다른 군 생활에 찌든 특유의 냉소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박선영의 낡은 정장과 손에 들린 작은 쇼핑백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었다. 할머니, 여긴 막 찾아와서 떼쓴다고 되는 데가 아니에요.
노골적인 무시와 조롱이 담긴 말투였다. 박선영의 얼굴이 희미하게 굳었다. 평생을 존경받는 학자로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식의 하대는 처음 겪는 일이었다. 나는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문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네. 군단장님의 초청을 받았고. 군단장님 초청이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조상필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에 주변의 다른 병사들까지 힐끔거리며 비웃음을 머금었다. 한순간에 그녀는 존경받는 노학자가 아니라 세상 물정 모르는 정신 나간 노파 취급을 받고 있었다. 어디서 군단장님 함자는 주워 들어가지고. 요즘 할머니들 수법이 보통이 아니란 말이야. 일단 군단장 핑계 대고 들어가서 억지 민원 넣고 들어눕고. 내가 그런 사람 한두 번 본 줄 아시오? 명단에 없는데요. 다시 확인해 보시죠. 없으면 그냥 돌아가세요. 우리도 바쁘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박선영의 가슴에 박혔다. 이것이 자신이 가르친 제자들이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말인가.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제자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선물이라도 군단장님께 전해주시게. 박선영이라는 사람이 다녀갔다고. 그녀는 정성껏 포장한 만년필이 담긴 쇼핑백을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하지만 조상필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그는 쇼핑백을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되는 듯 쳐다보며 비아냥거렸다. 선물? 이게 선물입니까? 누가 봐도 쓰레기지. 군단장님께서 이런 너절한 걸 받으실 것 같습니까? 차가운 철문 앞 한평생 지켜온 늙은 스승의 진심은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고집으로 짓밟히고 있었다. 조상필의 입에서 나온 쓰레기라는 단어는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되어 박선영의 고막을 찢고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순수한 경멸 그 자체였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더니 다짜고짜 그녀의 손에 들린 쇼핑백을 거칠게 낚아챘다. 힘없는 노인의 손에서 빠져나간 쇼핑백은 허공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어디 구경이나 한번 해봅시다. 그 대단한 선물이 뭔지. 조상필은 포장지를 미련 없이 북북 찢어발겼다. 정성스럽게 매듭 지어진 리본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윽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가죽 케이스였다. 그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되찾았다. 케이스를 탁 소리가 나게 열자 그 안에서 짙은 남색 몸체의 은은한 백금 장식이 빛나는 만년필이 모습을 드러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한눈에 범상치 않은 물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조상필의 눈에는 그저 비싸 보이는 펜 한 자루일 뿐이었다. 꼴에 펜은 번지르르하네. 이런 걸로 사단장님 마음이라도 사보시려고? 할머니, 사람 잘못 보셨어요. 우리 군단장님은 이런 얄팍한 수에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라고. 그는 만년필을 조심성 없이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마치 장난감처럼 허공에 휘둘러 보더니 더욱 모욕적인 행동을 저질렀다. 그는 펜을 들고 곧장 위병소 안으로 들어가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커피 자국이 얼룩진 낡은 책상 위로 아무렇게나 툭 던져버렸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만년필은 기름때 낀 책상 위를 굴러 방금 전까지 누군가 먹다 남긴 컵라면 용기 옆에 멈춰 섰다. 제자를 향한 스승의 고귀한 진심이 시큼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뒤섞여 더럽혀지는 순간이었다. 박선영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책상 위에 내팽개쳐진 자신의 마음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이, 슬픔보다 더 지독한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평생을 지켜온 학자로서의 자존심과 스승으로서의 명예가
저 지저분한 책상 위에서 뒹구는 만년필처럼 산산조각 나버린 것 같았다. 처음 보는 노인에게 너무 과한 처사라고 생각했는지 아까까지만 해도 낄낄거리던 병사들의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사라져 있었다. 심지어 조상필 자신도 순간적으로 자신이 너무 심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당황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며 괜히 목소리를 높였다. 어허, 꺼보라고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펜 한 자루잖아. 이런 걸로 업무 방해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돌아가시라니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선영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짐승처럼 상처 입은 걸음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어깨는 먼 길을 온 고단함보다 방금 겪은 짧은 순간의 모멸감으로 훨씬 더 무겁게 축 처져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박선영의 뺨을 세차게 때렸다. 그녀는 부대 정문을 등지고 정류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디뎠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위병소 주변은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조상필은 자신의 행동이 만들어낸 이 무거운 분위기에 안절부절 못하며 괜히 헛기침만 반복했다. 다른 병사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서 있었다. 모두가 방금 전 자신들이 목격하고 동조했던 그 야만적인 광경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저 멀리서 부대 안쪽으로부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숙함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오고 있었다. 차량의 앞 보닛에는 군단을 상징하는 기봉에 별 3개가 선명하게 수놓인 군단 장기가 매서운 겨울바람에도 꼬티하게 펄럭이고 있었다. 군단장의 차량이었다. 위병소의 모든 군인들의 몸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조상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허둥지둥 자신의 군복 매무새를 바로잡고 다른 병사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경례 준비를 시켰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왜 하필 지금 군단장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인가? 방금 전에 소란을 보셨으면 어떡하지? 아니, 보셨을 리가 없다. 이미 저 노파는 멀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검은색 세단은 소리 없이 속도를 줄이며 위병소 앞에 부드럽게 멈춰섰다. 운전병이 재빨리 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다. 차 안에서 갓 부임한 신임 군단장 강지환 중장이 내렸다. 잘 다려진 전투복, 굳게 담은 입술과 강직한 눈빛에서는 수만 명의 생명을 책임지는 지휘관의 위엄이 흘러나왔다. 그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이 아침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충성! 조상필과 위병들은 부서져라 외치며 거수 경례를 했다. 강지환은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위병소 주변의 어색한 분위기와 병사들의 굳은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무슨 일 있었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조상필은 식은땀을 흘리며 다급하게 대답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지환의 시선이 위병소에서 멀어져 가는 한 노인의 뒷모습에 닿았다. 낡고 소박한 정장, 세월의 무게에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힘겨워 보이는 걸음걸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평범한 노인의 뒷모습이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뇌리 깊숙한 곳에 각인된 결코 잊을 수 없는 익숙한 실루엣이었다. 설마. 아니겠지. 수십 년 동안 불효하게도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는데 이런 곳에서 마주칠 리가 없지 않은가.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그 뒷모습을 향하고 있었다. 무언가 강렬한 힘이 그를 이끄는 것 같았다. 잠시만요, 어르신. 강지환이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 목소리에 박선영의 힘없는 걸음이 우뚝 멈춰섰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세월의 깊은 골이 패인 얼굴,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슬픈 눈. 강지환의 눈이 세차게 흔들렸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의 기억 속 낡은 강의실에서 열정적으로 군사 철학을 논하던 젊고 서슬퍼렇던 여교수의 모습과 눈앞에 늙고 지친 노인의 모습이 겹쳐졌다. 모습은 변했지만 그 눈빛만은 학자의 깊고 고요하면서도 상대를 꿰뚫어보는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교수님? 박선영 교수님 맞으십니까? 강지환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터져나온 절규에 가까운 부름이었다. 박선영의 슬픈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의 주인을 확인한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서러움이 복잡하게 뒤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지환이 자네가 정말 자네가 강지환인가? 박선영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 한마디에 강지환은 모든 것을 확신했다. 그는 더 이상 군단장이 아니었다. 20살의 철없던 생도로 돌아가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박선영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녀의 낡고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부여잡았다. 그 손은 너무나 작고 연약했다. 교수님, 맞으셨군요. 제 은사님이 맞으셨습니다. 제가 지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 나일세. 자네를 보러 왔네. 훌륭한 장군이 된 내 제자를 축하해주러 왔어. 그 순간 강지환의 시선이 위병소의 지저분한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만년필과 바닥에 뒹구는 찢어진 포장지를 보았다. 그리고 하얗게 질려 사색이 된 조상필의 얼굴. 모든 퍼즐 조각이 순식간에 맞춰졌다. 강지환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감격과 반가움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시베리아의 혹한보다 더 차가운 분노로 돌변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위병소를 향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워졌다. 조상필과 위병들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보고해. 5초 준다. 강지환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 안에는 어떠한 변명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지휘관의 절대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다. 조상필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입을 열었다. 그것이 이 어르신께서 약속도 없이 군단장님을 뵙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강지환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래서 규정대로 돌려보내려던. 규정? 강지환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그 어떤 호통보다 더 무서웠다. 연세 지긋하신 어른께서 먼 길을 찾아오셨는데 그분을 능멸하고 그분의 진심을 쓰레기 취급하는 것이 자네가 말하는 규정인가? 이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가? 그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위병소의 모든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다. 이분은 내 스승이시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해주신 분이란 말이다. 그런데 감히 그런 은사님을 너희가 감히. 강지환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박선영에게 고개를 돌려 깊이 허리를 숙였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하들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군단장이 별 3개를 단 장군이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모습. 그 광경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박선영은 그런 제자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다. 그것은 용서이자 위로였다. 이강철은 허리를 펴고 다시 조상필을 향해 섰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서워져 있었다. 조상필 상사. 자네가 오늘 더럽힌 것은 내 스승님의 선물이 아니야. 자네가 입고 있는 그 군복의 명예다. 군인의 명예는 계급의 높낮이가 아니라 지켜야 할 가치를 지키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뼈에 새기게 해주겠다. 그의 선고와 같은 말에 조상필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다리가 풀리고 말았다. 강지환의 선고와 같은 말에 위병소 주변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는 더 이상 조상필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대신 위병소 안을 가리키며 곁에 있던 헌병에게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저기 버려진 만년필 케이스와 찢어진 포장지 조각까지 먼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정중하게 수습해 오도록. 헌병이 황급히 달려가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챙겨왔다. 강지환은 그것을 직접 받아들고는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이라도 다루듯 찢어진 포장지를 곱게 펴고 케이스의 먼지를 손수 털어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조상필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강지환은 수습된 케이스를 꿇어앉다시피 한 조상필의 눈앞에 내밀었다. 열어봐. 조상필은 떨리는 손으로 겨우 케이스를 열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만년필이 그의 죄를 비웃는 듯 했다. 강지환은 케이스 안에 고이 접혀있던 작은 카드를 가리켰다. 읽어. 거기 있는 모든 병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어. 그것은 사형 선고보다 더 끔찍한 명령이었다. 조상필은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강지환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내가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결국 조상필은 거의 울음에 가까운 목소리로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수치심과 공포로 갈라져 나왔다. 내가 너 처음 만난 날 글씨체가 참 단정했지. 이제는 그 손으로 명령서를 쓰고 사람의 마음을 적는구나. 그가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을 때마다 그곳에 서 있던 모든 병사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어떤 고귀한 마음을 짓밟았는지 깨닫고 숨을 죽였다. 그것은 단순한 축하 문구가 아니었다. 제자를 향한 스승의 깊은 사랑과 믿음, 그리고 한 인간의 삶을 관통하는 철학이 담긴 기도문이었다. 조상필은 마지막 글자를 읽고는 끝내 고개를 떨구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강지환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자네가 오늘 쓰레기라 부르며 내팽개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나. 자네는 단순히 펜 한 자루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존경과 신뢰를 더럽힌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군인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다. 그는 헌병대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저자의 군복을 벗겨라. 그리고 당장 구속 수사하도록. 한치의 온정도 베풀지 마. 오늘 위병소 근무자 전원 역시 직위 해제하고 감찰부의 정식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는 내 짓이다. 얼음처럼 차가운 명령이었다. 헌병들이 다가와 통곡하는 조상필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켰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오만이 쌓아올린 성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나갔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강지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부드러운 표정으로 박선영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자신의 군단 장용 세단 문을 직접 열고 허리를 깊이 숙여 스승을 에스코트했다. 교수님, 이런 누추한 곳에 세워둘 분이 아니신데.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늙은 스승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늘고 앙상했다. 강지환은 그 가냘픈 팔을 부축하며 그녀가 이곳까지 오기 위해 겪었을 고단한 여정과 방금 전 겪었을 끔찍한 모멸감을 떠올렸다. 가슴 한쪽이 저며왔다. 군단장이 직접 한 노인을 부축하여 차에 태우는 모습에 마주치는 모든 장병들이 걸음을 멈추고 경례를 했다.
그들은 군단장 옆에 허름한 노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군단장의 극진한 태도를 보며 그녀가 도통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다. 군단장 집무실은 갓 부임한 주인을 닮아 아직 정리가 덜 된 상태였지만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군사 지도와 작전 현황판이 이곳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박선영을 가장 편안한 소파에 앉히고 부관에게 따뜻한 차를 내오도록 지시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쇠로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고 손때 묻은 만년필 한 자루를 소중하게 꺼내왔다. 수십 년 전 졸업식 날 박선영이 그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펜이었다. 교수님께서 주신 펜입니다. 소위 임관 보고서부터 대대장 시절의 첫 작전 명령, 그리고 이곳 군단장 부임 서류까지 제군 생활의 모든 중요한 문서에 이 펜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때로는 불의와 타협하고 싶을 때도, 때로는 권력에 취해 교만해지려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펜을 잡고 교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지만 그 무게 또한 칼보다 무겁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요. 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박선영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져온 새 만년필 케이스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낡은 펜은 정의를 꿈꾸던 학생의 것이었네. 이 새 펜은 이제 수만 명의 목숨을 책임져야 할 지휘관의 것이야. 그 무게를 감당하는데 작은 힘이라도 되었으면 하네. 스승의 따뜻한 위로에 강지환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다. 박선영은 그런 제자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날 오후 군단장 강지환의 이름으로 제5군단 전 부대의 모든 영관급 이상 장교들에게 비상소집 명령이 하달되었다. 장교들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긴장된 표정으로 군단 사령부 대강당으로 모였다. 강당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약속된 시간에 강단에 선 강지환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오늘 아침 우리 제5군단은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적의 공격 없이 완벽하게 패배했다. 좌중이 술렁였다. 강지환은 그날 아침 위병소에서 있었던 일을 가감없이 이야기했다. 자신의 스승이 당한 모욕, 그리고 그 스승 앞에서 자신이 흘렸던 부끄러운 눈물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고백했다. 우리의 총과 계급이 힘없는 민간인을 위협하고 모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가르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 부대의 문 앞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단순히 한 부사관의 일탈이 아니다. 바로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오만과 무례함이 싹트는 것을 방치한 우리 모두의 패배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오늘부로 우리 제5군단의 지휘명령 1호를 하달한다. 이 시간부로 우리 군단의 존재 이유는 승리 이전의 존중임을 분명히 한다. 계급의 높낮이를 떠나 병사 상호 간의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군이 존재하는 이유인 국민에 대한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이를 어기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다. 그의 연설은 단순한 훈시가 아니었다. 썩어 빠진 군 조직의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피 끓는 선전포고였다. 그는 위병소 만년필 사건을 계기로 군단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인성교육 프로그램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그의 개혁은 많은 저항에 부딪혔지만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제5군단에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었다. 박선영은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강지환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며 하룻밤 묵고 가시라고 간청했지만
박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자네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네. 오늘 하루만으로도 내게는 과분한 시간이었어. 강지환은 더 이상 스승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전용 차량으로 스승을 집까지 편안하게 모셔다 드리도록 지시했다. 아침에 타고 왔던 낡고 삐걱거리는 버스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안락한 승용차였다. 부대의 모든 주요 간부들이 정문까지 나와 도열하고 있었다. 그들은 신임 군단장의 스승이라는 노학자에게 깊은 존경심을 담아 경례를 했다. 아침에 그녀가 겪었던 냉대와 모욕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지환과 부대 간부들은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부동자세로 서서 거수 경례를 했다. 박선영은 차창 밖으로 멀어져 가는 제자의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다. 고단했지만 더없이 충만한 하루였다. 텅 빈 집에 돌아온 그녀는 서재로 들어가 불을 켰다. 그리고 강지환이 다시 정성껏 포장해준 만년필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선물한 펜과 함께 수십 년 된 낡은 펜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제자의 필체로 쓴 짧은 메모가 있었다. 교수님, 이 낡은 펜은 이제 제가 아니라 교수님의 서재에서 지난 세월의 영광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펜으로 교수님의 가르침이 부끄럽지 않은 군대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박선영은 두 자루의 펜을 책상 위에 나란히 놓고 조용히 바라보았다. 고요한 서재 안 늙은 교수의 얼굴 위로 평온한 미소가 번져나갔다. 그날 이후 제5군단에서는 만년필 사건이라 불리는 하나의 전설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 전설은 군인이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어떤 교리보다 더 엄중한 가르침으로 병사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남게 되었다. 너 뭔데 군단장 숙소를 돌아다녀? 소속이랑 계급 밝혀? 오늘의 이야기는 낡고 부식된 편견이라는 성벽에 갇힌 한 오만한 장군이 피와 땀으로 자신의 길을 증명해 온 진정한 군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린 한순간의 어리석은 실수가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군 전체를 뒤흔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처절한 기록입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나기가 무섭게 칼바람이 불어오네요. 옷깃을 여미게 되는 쌀쌀한 오늘 같은 날, 여러분은 어느 따뜻한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일상을 나눠주세요.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사연 모음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이라 불리는 제7군단 사령부의 아침은 언제나 강철처럼 차가운 긴장감으로 시작되었다. 가을의 문턱을 넘은 아침 공기는 매서웠고 산자락을 휘감아 도는 바람은 군복의 옷깃을 파고들었다. 이곳은 휴전선과 가장 가까운 중부전선을 책임지는 최전방 부대 중 하나로 부대를 거쳐간 수많은 지휘관들이 국방의 중추로 뻗어나갔다. 군단 참모장 나준혁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갓 내린 원두커피의 짙은 향을 음미하며 아침 업무를 시작했다. 그의 나이 51, 군에 몸을 담은 지 30해가 지나고 있었다. 비록 육사 출신은 아니었지만 그는 오직 자신의 능력과 끈기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그의 군 생활은 곧 그의 자부심이었고 스스로가 쌓아 올린 성벽이었다. 그 성벽 안에서 그는 언제나 옳았고 그의 판단은 곧 부대의 규율이었다. 신임 군단장의 이 취임식이 코앞으로 다가온 터라 부대 전체가 보이지 않는 분주함에 휩싸여 있었다. 전임 군단장이 명예롭게 전역하고 후임으로 누가 올 것인가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다. 나준혁은 내심 자신이 군단장 직무대리를 맡으며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과도기를 즐기고 있었다. 어차피 새로 오는 군단장은 정치권의 입김이 닿은 낙하산이거나 실전 경험 없이 책상머리에서 진급한 온실 속 화초일 게 뻔했다. 그런 인물은 자신이 얼마든지 손바닥 위에서 주무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특히 이번 신임 군단장이 여성이라는 파격적인 인사가 단행되자 나준혁의 입가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걸렸다. 여자라니.
그것도 삼성장군 군단장이라니. 참으로 세상 말세로군. 그의 머릿속에는 견고하게 자리 잡은 편견이 있었다. 여군은 전투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없다는, 아니,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에 가까운 생각이었다. 그에게 여군은 행정이나 보급, 간호와 같은 지원 병과의 장식품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참모장님, 군단장님 공관 최종 점검 때문에 오셨습니까? 부관이 깍듯하게 물었다. 그래. 새 주인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둘러봐야지.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내 얼굴에 똥칠하는 거니까. 나준혁은 일부러 새 주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말했다. 군단장 공관은 부대 가장 깊숙하고 전망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수십 년 된 아름드리 나무들이 정원을 이루고 있었고 2층짜리 본관 건물은 위험 있으면서도 고풍스러운 멋을 풍겼다. 그는 정갈하게 정돈된 정원을 지나 현관으로 들어섰다. 며칠간 부대원들을 총동원에 쓸고 닦은 덕에 내부는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였다. 1층 응접실과 서재를 꼼꼼히 둘러본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2층으로 향했다. 군단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침실과 작은 거실이 있는 공간이었다. 삐걱이는 나무 계단을 밟고 올라선 순간 그는 거실 한쪽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한 여인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작업복으로 보이는 수수한 옷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다. 나준혁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지? 공관 관리병의 가족인가? 아니면 새로 뽑은 청소부라도 되나? 그는 헛기침을 하며 다가섰다. 어이, 아주머니. 여기는 어떻게 들어왔어? 청소는 다 끝난 거 아니었나?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함께 미묘한 경멸감이 섞여 있었다. 여인이 천천히 돌아보았다. 40 중반쯤으로 보이는 꾸미지 않았음에도 단아한 이목구비를 가진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평범한 주부나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예리함이 숨겨져 있었다. 최종 점검하러 오셨나 봅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나준혁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는 이 부대의 2인자였다. 일개 부대원, 그것도 여자 앞에서 당황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 내가 이 부대 참모장이요. 당신은 소속이 어디야?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는 일부러 위압적인 태도를 취했다. 여인은 놀란 기색도 없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곧 이곳에서 일하게 될 사람입니다. 미리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일하게 될 사람? 관리병이나 취사병으로 새로 들어왔나? 얼굴이 낯이 익은데. 혹시 전에 다른 부대에서 본 적 있나? 계급이 어떻게 돼? 나준혁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그 시선에는 상관이 부하를 대하는 평가와 함께 남성이 여성을 대하는 불쾌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수수한 작업복 아래로 드러난 다부진 몸매와 군더더기 없는 자세에서 왠지 모를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얼굴이 반반한데 이런 험한 곳에서 군 생활하기 아깝다는 생각 안 드나? 그는 농담인 척 희롱에 가까운 말을 던졌다. 여전히 여인의 얼굴에는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나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선이 너무나도 곧고 깊어서 오히려 나준혁이 먼저 시선을 피하고 말았다. 이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불필요한 사람은 이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보안구역을 함부로 돌아다니는 건 군법에 어긋난다는 것쯤은 알겠지. 그는 자신의 동요를 감추기 위해 더욱 차갑게 쏘아붙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여인은 짧게 대답하고는 가볍게 목례를 한 뒤 그를 스쳐 지나갔다. 나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뒷모습을 쳐다보았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꼿꼿하게 편 허리와 절도 있는 걸음걸이에서 오랜 시간 군 생활을 한 사람 특유의 분위기가 풍겼다. 그는 찜찜한 기분을 떨치지 못한 채 침실과 욕실을 마저 둘러보고는 공관을 나섰다. 방금 마주친 여자가 누구인지, 왜 그토록 낯이 익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왜 자꾸만 뇌리에 맴도는지를 생각하며 그는 차에 올랐다. 건방진 것. 감히 누군 줄 알고 그따위 눈으로 쳐다봐. 나중에 제대로 군기를 잡아줘야겠군. 그는 운전병에게 퉁명스럽게 목적지를 말했다.
자신의 그 오만하고 굳건한 편견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곧 마주하게 될 그 여성이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이와 무게를 지닌 진짜 군인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견고한 성벽에 작은 균열조차 없을 것이라 믿었던 그 오만한 자신감이 머지않아 산산조각 나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이 취임식 당일 제7군단 사령부의 대연병장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각급 부대 지휘관들과 내외 귀빈들이 속속 도착했고 도열한 장병들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행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군단 참모장 나준혁 소장은 연병장 한편에 마련된 귀빈석에서 동료 참모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넘쳤다. 참모장님, 신임 군단장님께서는 언제쯤 도착하십니까? 작전 참모 박 대령이 물었다. 글쎄, 여자분이라 화장이라도 하느라 늦는 거 아닌가 몰라. 나준혁이 비꼬는 듯한 말투로 대답하자 주변에서 억지 웃음이 터져나왔다.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님이신데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군수참모 이 대령이 멋쩍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 역시 동조하고 있었다. 최초? 최초라는 타이틀이 무슨 벼슬인가? 전쟁 나면 화장 고칠 시간이라도 달라고 할 건가? 전방 부대 지휘관은 실력과 경험으로 뽑아야지 어디서 정치질로 헬리콥터 타고 날아온 주제에 감히. 나준혁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며칠 전 공관에서 마주쳤던 그 건방진 여자가 떠올라 기분이 다시 불쾌해졌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장내에 우렁찬 방송이 울려 퍼졌다. 신임 제7군단장 한지수 중장님 입장하십니다. 모든 장병들이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부동자세로 연병장 입구를 바라보았다. 의장대의 웅장한 연주와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연병장으로 들어섰다. 차문이 열리고 완벽하게 각 잡힌 정복 차림의 한 인물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나준혁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며칠 전 공관에서 그가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던 바로 그 여성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그때와 완전히 달랐다. 그녀의 단정한 정복 어깨 위에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을 상징하는 세 개의 별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금빛으로 빛나는 별 세 개가 그의 눈을 찔렀다. 나준혁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졌다. 한지수 중장은 단상 위로 올라가 장병들을 향해 거수 경례를 했다. 그녀의 동작은 간결하면서도 힘이 넘쳤다. 이어서 이임하는 전임 군단장과의 부대기 이양식이 진행되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드디어 신임 군단장의 취임사가 시작되었다. 한지수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연병장을 가득 메운 장병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귀빈석에 앉아있는 나준혁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 짧은 순간 나준혁은 숨이 멎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존경하는 제7군단 장병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부로 대한민국 제7군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중장 한지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연병장 전체를 가득 채우는 힘이 있었다. 나준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취임사는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군인으로서의 확고한 신념과 부대를 이끌어갈 명확한 비전이 담겨 있었다. 특히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나준혁의 심장을 비수처럼 꿰뚫었다. 저는 앞으로 우리 7군단을 그 어떤 편견과 차별도 없이 오직 실력과 헌신만이 존중받는 부대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계급과 성별, 출신을 떠나 우리 모두는 이 나라를 지키는 소중한 전우이기 때문입니다. 취임사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나준혁은 멍하니 서서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를 쳤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참모들과의 첫 대면을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끝났다. 내 군 생활은 이제 끝이다. 그는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 회의실에 도착하자 모든 참모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 속에는 걱정뿐만 아니라 미묘한 조롱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이미 그들 사이에서는 참모장이 신임 군단장에게 찍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을 것이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지수 중장이 들어왔다. 모든 참모들이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 앉으시오. 그녀는 상석에 앉으며 짧게 말했다. 회의는 작전 참모의 현황 보고로 시작되었다.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한지수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부대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그녀의 지적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논리정연했다. 평소라면 회의를 주도하며 다른 참모들의 의견을 압도했을 나준혁이었지만 오늘 그는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다. 한지수는 의도적으로 나준혁에게는 단 한 번의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 무관심이 나준혁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회의가 끝나자 한지수는 나준혁을 따로 불렀다. 나준혁 참모장. 예, 군단장님. 며칠 전 참모장의 친절한 안내 덕분에 공관은 잘 둘러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부대 운영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 말은 마치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가 한 짓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준혁은 등줄기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식은땀을 느끼며 간신히 대답했다. 최선을 다해 보자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나준혁의 군 생활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한때 부대 내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실세 참모로 통했던 그는 하루아침에 문제야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렸다. 그것은 길고 혹독한 추락의 시작이었다. 한지수 중장이 부임한 첫 주 제7군단 사령부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불필요한 관행과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오직 실력과 합리적인 소통으로 부대를 이끌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품었던 사람들조차 그녀의 날카로운 리더십과 부대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능력에 점차 혀를 내두르기 시작했다. 변화의 바람은 나준혁 소장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차갑게 불어닥쳤다. 군단장 주재로 열리는 아침 회의는 그에게 가시방석이나 다름없었다. 인사참모부에서 올린 하반기 부사관 훈련 계획안, 현장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탁상 공론에 불과합니다. 전면 재검토해서 내일 오전까지 다시 제출하세요. 한지수는 모든 참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준혁이 올린 서류를 가차없이 반려했다. 나준혁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 훈련 계획안은 지난 몇 주간 실무자들과 수십 번의 회의를 거쳐 만든 그 어떤 계획안보다 완벽하다고 자부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한지수는 유독 그의 업무에만 현미경을 들이대며 혹독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었다. 군수 지원 현황 보고 수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을 확인한 겁니까?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보고서만 받은 겁니까? 작전 계획에 대한 참모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왜 아무 말이 없으시죠? 이 자리는 그저 앉아서 보고만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녀의 지시는 논리정연했고 부대 상황에 대한 파악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평소 회의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참모들의 의견을 주도했던 나준혁이었지만 이제 그는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다. 한지수는 의도적으로 그를 고립시키고 있었다. 중요한 안건들은 다른 참모들을 통해 먼저 보고를 받았고 그의 의견은 회의에서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그가 올린 서류들은 사소한 토시 하나까지 지적당하며 몇 번이고 반려되었다. 나준혁은 지독한 모멸감을 느꼈다. 이것은 명백히 자신을 겨냥한 보복이었다. 한지수는 직접 칼을 휘두르지 않고 서서히 그의 팔다리를 잘라내며 고사시키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 나준혁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등 뒤에서 한지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준혁 참모장 잠시 남아 계시죠. 넓은 회의실에는 나준혁과 한지수 단둘만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나준혁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서 있었다. 그의 군 생활 30해 동안 이토록 굴욕적이고 두려운 순간은 없었다. 오늘 일은 이번 한 번만 넘어가겠습니다. 한지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나준혁은 뜻밖의 말에 희미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다 이어지는 그녀의 말에 다시 숨을 멈췄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수하지 마십시오. 군인으로서 상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나준혁이 긴장하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참모장의 그 낡고 편협한 생각이 다른 부대원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이곳은 당신의 아집을 펼치는 곳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대입니다. 뼈를 때리는 듯한 질책이었다. 그녀는 이미 그의 속을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나준혁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그의 군 생활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전까지 그는 군단 내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실세 참모로 통했다. 하지만 이제 동료들조차 그를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한 경례만 주고받을 뿐 예전처럼 편하게 농담을 건네거나 업무 협의를 하는 일은 사라졌다. 모두들 새 군단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별 3개가 뭐라고 저렇게까지 설설 기어야 한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홀로 분을 사겼다. 그의 자부심과 명예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다. 이 모든 것이 그 여자 한지수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결코 절대로 그 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짐했다. 그녀가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거나 혹은 그녀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어 군대에서 추방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30해 동안 쌓아온 경험과 인맥, 그리고 군단 내에서의 영향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그녀를 몰아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나준혁 소장의 고립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한때 그의 주변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어 함께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었던 동료들은 이제 아무도 그의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어색한 경례만 주고받을 뿐 예전처럼 편하게 농담을 건네거나 업무 협의를 하는 일은 사라졌다. 모두들 새 군단장 한지수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의 막강했던 권한은 서서히 축소되었다. 보고 체계는 그를 건너뛰기 일쑤였고 그가 주관하던 핵심 업무들은 하나둘씩 다른 참모들에게 이관되었다. 한때 존경받던 베테랑 참모에서 하루아침에 문제야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린 자신의 처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분노와 모멸감에 휩싸인 그는 거의 매일 밤 술을 마셨다. 그날 밤도 그는 자신을 따르는 몇몇 부하 장교들을 부대 밖 허름한 포장마차로 불러내 막걸리 잔을 기울였다. 당연하게도 화제는 새로운 군단장이었다. 정말 여군이 온답니까? 그것도 3스타로? 정보참모 박 대령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전문까지 내려왔으니 기정사실이지. 나준혁이 막걸리 잔을 단숨에 비우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군대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군수참모 5대령도 거들었다. 요즘 여성 상위 시대라더니 군대까지 그 바람이 불어닥친 모양이야. 이러다 사단장, 연대장도 죄다 여자들로 채우는 거 아닌가 몰라. 누군가의 농담 섞인 말에 좌중은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새로운 여성 군단장에 대한 조롱과 비아냥,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혼란에 대한 우려가 대부분이었다. 나준혁은 그 대화의 중심에서 자신의 편견을 더욱 단단하게 굳혀갔다. 별 3개? 웃기지 말라 그래. 어디서 정치질로 헬리콥터 타고 날아온 주제에 군인인 척하기는. 술이 들어가자 억눌렀던 불만과 분노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내가 이 군대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계집 하나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무너져야 한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 손님들이 힐끔거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확신했다. 이번 인사는 군의 전투력 강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직 정치적인 계산과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과물이라고. 그는 결코 절대로 그 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포장마차 가장 구석진 자리에 군단 소속의 한 부사관이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부사관이
나준혁의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똑똑히 듣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그 내용은 즉시 보안 계통을 통해 한지수에게 보고되었다. 나준혁 참모장이 어젯밤 사석에서 군단장님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보안 참모의 보고를 받는 한지수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성 군단장에 대한 비하 발언과 정치적인 배경으로 진급했다는 식의 유언 비어를 유포했다고 합니다. 한지수는 잠시 펜을 멈췄다. 정확한 증언자가 있습니까? 예, 현장에 있던 우리 부대 소속 부사관이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진술서도 확보했습니다. 한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육군본부 감찰실에 정식으로 이첩하도록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나준혁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고 편협한 생각으로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하는 그 썩어 빠진 부품을 반드시 도려내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자신이 이 부대에 온 이유이자 수많은 실전에서 피와 땀으로 증명해 온 자신의 리더십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다. 나준혁이 포장마차에서 쏟아냈던 분노의 말들이 보고된 지 나흘이 지난 금요일 아침 제7군단 사령부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이른 아침부터 본관 주차장에는 육군본부 마크가 선명한 낯선 세단 차량 여러 대가 들어섰고 정복 칼날같이 다려입은 헌병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쳤다. 저 사람들 누구지?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복도를 지나던 한 장교가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육본 감찰실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던데.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야. 다른 장교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나준혁은 평소처럼 9시에 출근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낯선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이상하다 싶어 문을 살짝 열어보니 정복을 입은 낯선 군인 2명이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어젖히고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나준혁이 놀라 소리치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돌아보니 날카로운 눈매의 낯선 대령이 서 있었다. 당신이 나준혁 소장이요?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더만 당신들은 누구요? 여긴 참모장실이요. 허락도 없이 남의 집무실을 뒤지는 건 무슨 경우야? 나준혁이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는 육군본부 감찰실 감찰일과장 정민호 대령이요. 정민호 대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나준혁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감찰실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다. 감찰실에서 저에게 무슨 볼일이십니까? 나준혁이 당황하며 물었다. 나준혁 소장, 당신을 상관 모욕 및 군 기강 문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체포라니요. 상관 모욕이라니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며칠 전 부대 외부 민간 주점에서 현 군단장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요. 증인과 증거는 이미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감찰관이 서류철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다. 그제야 나준혁은 며칠 전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내뱉었던 말들이 떠올랐다. 당시에는 그저 단순한 푸념, 술주정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눌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건 그냥 술김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뿐입니다. 나준혁이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술을 마셨다고 해서 상관에 대한 모독이 정당화되지는 않소. 정민호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다. 더군다나 현 지휘관에 대한 정치적 편견을 드러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군의 위계 질서를 뿌리부터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요. 나준혁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한지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을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 더 큰 올가미를 던지기 위해 잠시 기다렸을 뿐이었다. 조사실로 연행하시오.
감찰관의 지시에 헌병 2명이 다가와 나준혁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속수무책으로 끌려나갔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부대원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동정, 경멸, 호기심 그리고 조롱이 섞인 눈빛들이 날카로운 파편처럼 그의 온몸에 박혔다. 30해 동안 쌓아온 그의 명예와 자존심이 그 짧은 복도를 걷는 동안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육군본부 직할의 어둡고 차가운 조사실에서 혹독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감찰관들은 그날 밤 포장마차에서 했던 발언들을 녹음 파일까지 틀어주며 하나하나 확인했다. 계집 하나 때문에 내 군 생활이 무너져야겠냐, 정치질로 헬리콥터 타고 날아온 주제에 전부 본인이 한 발언 맞습니까? 감찰관이 날카롭게 추궁했다. 나준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술에 취해 내뱉은 말들은 명백한 증거가 되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때는 감정적으로 격해서 감정적이라고 해서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발언이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소장식이나 되신 분이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십니까? 조사는 밤늦도록 계속되었다. 나준혁은 점점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아무리 변명하고 호소해봐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며칠 후 그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결과는 가혹했다. 나준혁 소장, 현 보직에서 해임하고 강원도 최전방 GOP 인근의 예비전력관리연대장으로 전보 조치한다. 사실상의 좌천, 아니 군인으로서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예비전력관리연대는 현역에서 물러난 장성들의 마지막 휴식처 혹은 문제를 일으킨 장교들의 유배지로 불리는 곳이었다.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모든 경력이 끝났음을 의미했다. 명령서를 받아든 나준혁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30해의 세월이 그 여자와의 단 한 번의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전출 명령이 내려지고 일주일이 흘렀다. 나준혁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얼마 없었다. 그의 사무실은 이미 짐을 싸기 시작한 상자들로 어수선했다. 30년간 몸담았던 군단, 그의 청춘과 자부심이 모두 녹아있는 이곳을 이렇게 초라하게 떠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는 과정은 고역이었다. 한때 그의 부하였던 이들이 이제는 그를 동정하거나 혹은 은근히 무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견디기 힘들었다.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그는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남아있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이라도 그분께 군인 대 군인으로서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려야 한다. 전출을 하루 앞둔 마지막 날 금요일 오후. 나준혁은 모든 업무 정리를 마쳤다. 책상 위에는 후임자에게 넘겨줄 인수인계서 한 묶음만 덩그러니 남아있었고 그의 개인 물품들은 이미 상자에 담겨 사무실 구석에 쌓여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그는 흐트러진 정복의 옷깃을 바로잡고 단추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잠갔다. 구겨진 계급장도 반듯하게 폈다. 마지막이니만큼 군인다운 가장 반듯한 모습으로 그녀를 만나고 싶었다. 전출을 사흘 앞둔 어느 오후 나준혁은 마지막 업무 정리를 위해 본관 지하에 위치한 기록실로 향했다. 후임자에게 인계할 자료들 중에 과거 군단에서 시행했던 주요 훈련 기록들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기록실은 평소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 서늘하고 퀴퀴한 먼지 냄새가 진동했다. 10년 전 대침투 훈련 자료가 어디 있더라. 나준혁은 혼자 중얼거리며 빽빽하게 들어찬 서가 사이를 헤매고 다녔다. 오래된 파일철과 누렇게 변색된 상자들이 끝도 없이 쌓여 있었다. 대부분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어 언제 마지막으로 사람의 손길이 닿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한 칸씩 파일을 뒤지며 필요한 자료를 찾고 있었다. 그때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낡은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군단의 역사를 담은 오래된 사진들이었다. 대부분 색이 발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나준혁은 무심코 액자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한 액자에 멎었다. 해외 파병 특수임무단 이라크 자이툰 부대. 그는 액자 아래쪽에 적힌 작은 명패를 읽었다.
사진 속에는 사막의 모래바람을 배경으로 검게 그을린 얼굴의 군인들이 서 있었다. 배경으로는 총탄 자국이 선명한 폐허가 된 건물이 보였다. 전쟁터의 살벌한 긴장감이 사진을 뚫고 그대로 전해지는 듯 했다. 나준혁은 사진 속 인물들을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았다. 대부분 건장한 체격의 남성 군인들이었는데 그들 한가운데에 유일하게 한 명의 여성이 서 있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사막의 태양보다 더 뜨겁고 강렬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나준혁은 눈을 비비고 사진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 여성은 다름 아닌 한지수였다. 지금보다 훨씬 젊고 앳된 모습이었지만 그 얼음장같이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과 당당한 자세는 지금과 똑같았다. 사진 속 그녀는 부하들을 이끄는 지휘관의 모습 그 자체였다. 나준혁은 액자 옆에 붙어있는 더 자세한 설명을 읽기 시작했다. 이라크 파병 제일진 특수임무대대 작전과장 윤서연 소령. 현지 무장 세력과의 교전 12회, 아군 피해 전무. 특히 사막의 여우 작전에서 적의 기지를 야간 기습하여 피랍된 다국적군 5명을 전원 무사히 구출하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움. 나준혁의 입이 떡 벌어졌다. 한지수가 단순한 행정장교나 정책통이 아니라 실제로 피와 총탄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싸운 진짜 전투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다. 그의 손이 희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설명은 계속 이어졌다. 다른 액자에는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우리 선박을 구출한 청해부대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아덴만 여명작전 제2팀 돌격팀장 윤서현 중령. 인질 구출 작전 최선봉에서 팀을 지휘 해적 5명 사살 8명 생포. 인질 21명 전원 구출. 사진 속 한지수는 해군 함정 갑판 위에서 얼굴에 위장크림을 바른 채 작전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 있던 UDTSEAL 대원들이 모두 절대적인 신뢰의 눈빛으로 그녀의 말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나준혁은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치적 배경으로 별을 단 온실 속 화초가 아니었다. 목숨을 걸고 수많은 실전과 작전을 거치며 스스로의 능력으로 실력을 증명하고 피와 땀으로 별을 쟁취한 진짜 군인이었다. 마지막 액자에는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완전 군장을 한 채 남성 대원들과 똑같이 진흙탕을 구르고 절벽을 오르는 그녀의 모습이 있었다. 남성 대원들에게 조금도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끌며 앞장서는 모습이었다. 이분이 정말 이런 분이셨구나. 나준혁은 너덜너덜해진 정신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사진들 앞에서 한참을 넋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자신이 그녀에게 보였던 경멸과 모욕, 그리고 비아냥거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를 단순히 여자 군단장으로만 보고 그녀의 능력과 경험을 애써 무시하고 깎아내리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한심하게 느껴졌다. 나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인가. 그는 자책하며 고개를 숙였다. 기록실에서 한지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뒤로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밤새 나준혁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다. 전출 명령은 번복될 수 없었고 그의 군 생활도 사실상 끝이 난 상태였다. 그래도 나준혁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남아있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이라도 그분께 군인 대 군인으로서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려야 한다. 전출을 하루 앞둔 마지막 날 금요일 오후. 나준혁은 모든 업무 정리를 마쳤다. 그는 마지막으로 군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군단장실 문 앞에 섰다. 문 앞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이 그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최근 그가 군단장실 근처에 오는 일은 전무했기 때문이었다. 나준혁 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경비병이 정중하게 물었다. 군단장님께 잠깐 뵙고 싶다고 전해주게. 나준혁이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경비병이 실내로 들어가 수화기를 들고 잠시 통화했다. 잠시 후 그가 나와 나준혁에게 말했다. 들어가시라고 하십니다.
나준혁은 깊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군단장실의 두꺼운 문을 두드렸다. 소장 나준혁 보고드립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한지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지수는 책상에 앉아 산더미 같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나준혁이 들어섰지만 그녀는 고개조차 들지 않고 계속 업무에만 집중했다. 예상했던 냉담한 반응이었지만 나준혁은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말씀하세요. 한지수가 여전히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나준혁은 방 중앙에 정자세로 서서 힘겹게 입을 열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제야 한지수가 고개를 들어 나준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뭐가 죄송하다는 겁니까? 제가 무례했습니다. 나준혁이 진심을 다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처음 배웠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지수는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눈으로 나준혁을 뚫어보았다. 갑자기 무슨 깨달음이라도 얻으셨습니까? 어제 기록실에서 중장님의 과거 활동 기록들을 보았습니다. 나준혁이 잠시 말을 멈췄다. 이라크와 소말리아 그리고 특수전 부대에서의 기록들을 한지수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다. 그래서요.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준혁이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다. 저는 중장님을 정치적인 배경으로 쉽게 별을 단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와 땀으로 조국을 지켜오신 진짜 군인이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멋대로 판단하고 모욕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한지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나준혁을 바라보았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군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저 여자로만 봤지. 그 말이 비수처럼 나준혁의 가슴을 찔렀다. 너무나도 정확한 지적이었다. 맞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26해 동안 군복을 입고 살아왔으면서 동료 군인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한지수가 냉정하게 말했다. 나준혁은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모두 옳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얼마나 편협하고 다친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나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금이라도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한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연병장에서 저녁 점호를 준비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보였다. 나 소장. 한지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군복을 입었다면 2가지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2가지라니요? 나준혁이 물었다. 한지수가 돌아서서 나준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첫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요. 나준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이 그의 가슴에 깊이 와 닿았다. 둘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오.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 군대도 마찬가지요. 과거의 낡은 관념과 방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어.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에 나준혁의 눈시울이 뜨겁게 붉어졌다. 자신 같은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듯한 그녀의 넓은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준혁이 강원도 최전방의 예비전력관리연대로 전출된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가 떠난 제7군단에는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한지수 중장은 불필요한 의전과 권위적인 보고, 문화를 과감히 없앴다. 회의실에서는 계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실무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특히 여군 장교들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다.
한지수는 능력 있는 여군들을 주요 보직에 발탁하며 그들이 실질적인 지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왔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남성 장교들도 실력으로 증명하는 그녀들의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부대의 전투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장병들의 사기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한지수의 리더십 아래 제7군단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갔다. 한편 나준혁은 예비전력관리연대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현역 시절의 화려함과 권력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며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이 얻은 값진 깨달음을 젊은 예비군들과 신임 간부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 편견은 우리가 진실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그의 강의를 듣는 젊은 장교들의 눈빛이 진지하게 빛났다. 겉모습이나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그 사람의 진짜 능력과 가치를 놓치게 됩니다. 그것은 조직 전체의 큰 손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끔찍했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진정한 군인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리더십이란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특히 편견과 차별 없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일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었다. 비록 군인으로서의 삶은 끝났을지 몰라도 인간으로서의 새로운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갔다. 그의 모습은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오만하고 불만 가득한 표정은 사라지고 겸손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연단 위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한지수의 강연을 들으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협하고 닫힌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한지수에 대한 모든 오해와 편견 그리고 증오가 한순간의 부끄러움과 존경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이제야 알 수 있었다. 한지수가 왜 그토록 엄격하고 철저했는지, 왜 그토록 높은 기준을 요구했는지. 생사를 오가는 실전에서 단련된 지휘관은 당연히 그래야만 했던 것이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 기온이 완연한 4월의 어느 날 제7군단 본부 대강당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상호 존중의 병영 문화, 우리가 만들어갑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린 강당 안에는 각 부서의 지휘관과 참모 그리고 초급 간부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이날 교육은 한지수 중장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전군 최초의 성인지 감수성 및 리더십 교육이었다. 연단 위에는 깔끔한 정복 차림의 한지수가 서 있었다. 그녀는 당당하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강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지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문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당을 가득 채우는 힘이 있었다. 청중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강당 맨 뒤쪽 가장 구석진 자리에 한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예비전력관리연대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교육을 담당하게 된 나준혁이었다. 그는 오늘 교육에 특별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참석했다. 진정한 리더십은 더 높은 계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지수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별, 출신, 계급을 떠나 서로를 동료이자 전우로서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짜 팀워크가 생겨나고 우리 군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지수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제가 처음 군에 입대했을 때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편견과 차별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시련들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키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지휘관이 되면 나처럼 억울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부대를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나준혁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려왔다. 자신 역시 그녀에게 그런 편견의 칼날을 휘둘렀던 가해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외로운 싸움을 겪으며 지금의 자리까지 왔을지 생각하니 다시 한번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강연이 끝날 무렵 한지수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나라를 지키는 소중한 전우입니다. 성별이나 출신, 계급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존경받아야 마땅한 대한민국의 군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우리 제7군단은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육군은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강연이 끝나자 강당 안의 모든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쏟아냈다.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동의 박수였다. 나준혁도 자리에서 일어나 힘껏 박수를 쳤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반듯한 자세로 거수 경례를 했다. 연단 위에 한지수는 청중들을 둘러보다가 맨 뒤에서 경례를 하고 있는 나준혁과 눈이 마주쳤다. 나준혁이 진심으로 경례하는 모습을 보고 한지수도 희미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답례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해와 용서, 그리고 존중의 마음이 오갔다. 교육이 끝난 후 나준혁은 강당을 나서며 따스한 봄 햇살 아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불과 몇 달 전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던 자신의 모습과 지금을 비교해보니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비록 두 사람이 함께 근무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더 강하고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 육군을 만들기 위해.